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계속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89페이지 오세요. 문제집 289페이지. 자, 58번 보겠습니다. 58번. 네,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항상 소유자의 동그라미, 을의 X건물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치면 그 뒤에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저당권은 갑이겠죠. 앞이 을이 있으니까. 저당권을 써요. 갑. 갑이 저당권 치드가 있고 그 평은 X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동그라미 씁니다. 평. 이래 써야 시간이 덜 걸린다 했죠. 치드가 있다. 옳은 겁니까? 1번 갑은 저당권을 가로쳐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엄마랑 분리해서 제3자 양도할 수 없다죠. 이따가 틀렸고 2번 을이 이행계 PP 그럼 P 외웠죠.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보 채무 전부를 편지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맞았잖아요. 말소 등기 없이 맞았죠. 답이 2번. 3번, 4번 두 개 묶어요.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죠. 아니므로 갑명의 저당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유효 불법 말소 되면 갑저당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유효라 소멸하지 않는다. 4번과 비교합니다. 4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이제 불법 말소가 중요한지 알았는데 그 뒤 병의 자 경매 동그라미 경매가 훨씬 중요하죠. 경매 나오면 그 4번에 있는 모든 저당권 다 지워요. 4번에 있는 저당권 다 지워요.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갑 저당권 지웠잖아요. 지웠죠? 그거 회복될 수 있다 틀렸죠? 지워야 되니까 회복될 수 없다. 다음 5번은 X 몰라도 됩니다. 뭐 기출리움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5번은 들러리예요. 들러리입니다. X. 1, 2, 3, 4가 중요합니다. 다음 59번.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저당권을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락인 될 수 있죠. 2번 토지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뒤에 설정자 동그라미 쳐요. 설정자가 토지 건물을 축조하고 자 소유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이 설정자가 소유하니까 일가를 총괄할 수 있다. 소유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같이 경매할 수 있죠. 이게 일괄임입니다.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에 의한 압류가 있으면 그 뒤 압류 후 동그라미 압류 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 쳐요. 과실에 저당 운유력이 미친다죠. 답이 3번이네요. 4번에 했고 자 5번은 X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과 상관없어요. 정답은 3번 나왔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0번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겁니까? 1번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그럼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도 다 소멸하죠. 2번 피담보 측은 엄마가 시효로 소멸했다. 그럼 자식도 소멸하죠. 3번 저당 목적물 경매 나온 순간 무조건 소멸한다. 지금까지 다 소멸하네요.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뭘 취득했죠?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럼 다시 4번 다시 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지상권이 먼저 있고 저당권이 후에 있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럼 저당권은 상관없죠? 저당권은 살아있죠. 살아있다. 답이 4번입니다.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살아있잖아요. 답이 4번. 그 5번은 X. 5번은 몰라도 됩니다. X. 그 다음 61번 근저당이 나오죠. 자 문제 풀기 전에 잠깐 근저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판으로 오세요. 자 이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 확정이 아주 중요한데 즉 자 확정 채권, 특정 채권을 위해서 나온 게 보통 저당권이고 이처럼 불특정, 불확정 채권을 위해 나온 게 근저당입니다. 그럼 근저당에서는 채권 채무가 얼마일지 모르죠.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네요. 따라서 온전한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저당은 이 확정 이게 중요해요. 확정돼야 그 돈을 갚는 거죠. 그 돈을. 확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확정 사유를 보는 겁니다.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설정계획에서 정한 결산기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그다음 경매 신청이나 기본계약 해지 등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근저당 설정계약에서 잘 보세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결산기를 여긴 정한 경우예요. 그 아래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한 때와 정하지 않은 때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정한 때 정했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그날 채권이 확정돼요. 근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대요. 그럼 채권도 소멸했고 앞으로 얼굴도 보기 싫대요. 그러면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더라도 설정자는 계약 해지하고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때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함이 없는 때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그때 확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정할 때와 정하지 않은 때 두 개 구별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 정할 때도 원칙과 예외 구별해서 시험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데, 갑부동산의 근저당 우리 있죠? 근데 그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전세권 다 똑같아요. 다음부터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이때 시험은 선순위 을채권을 물어요. 그러면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갑 얼굴 그만 보자 말이죠. 그러면 그날 을채권이 확정된다. 근데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 자신 채권은 그날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됐죠? 근데 경매를 취하더라도 이미 확정됐잖아요. 확정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보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한 때 누구 채권? 병채권이 아니라 선순위 을채권이 매각되고 완납이 확정된다. 그래서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근저당권자가 했는가? 다른 자가 했는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확정 후입니다. 확정 후. 만약 이때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 후에 생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데,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확정 후에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면 전부가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건 담보해집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정 후에 생겼는가 확정 전인가 그걸 비교합니다. 그 다음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 범위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나 채무자가 있겠죠. 그러면 확정 전이라면 이거 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변경하면 당연히 변경 전 것이 아니라 변경 후 것이 이때 담보되겠죠. 당연히 후 것이 담보되고 전 건 이제 필요 없죠.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변경 후 것만 담보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61번이죠. 61번. 근저당 설명 옳은 겁니까? 기억.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 한도를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전 시간에 우선 변제 한도액을 말한다. 니은. 최고액과 결산기가 틀렸죠. 결산기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도 찾을 게 많네요. 정답은 3, 4, 5 있겠네요. 그럼 3, 4, 5 디귿은 다 있네. 그럼 리을. 근저당권은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여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죠? 이게 부정성 완화. 리을은 맞았습니다. 미음 봐야겠네요.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별도로 가로쳐 보세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까지 그걸 네 글자로 기본 계약, 물품 공급 계약, 그런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되죠. 이게 맞았어요. 정답은 5번. 그럼 디귿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로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는 게 보통 근저당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넘기면 64번. 이 64번, 65번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64번.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시기가 아닌 겁니까? 그럼 1번 근저당 설정 계약을 아까 해지 동그라미, 2번 기본계약 결성기가 도래 동그라미, 3번은 자 3번과 5번 두 개 비교해요.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 확정되죠. 5번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 확정 안 되죠? 아까 얘기했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이때 확정된 게 아니죠. 언제? 매각되고 완납 시. 답이 5번이에요. 5번. 4번은 뭐 전속계약 만료. 답이 5번입니다. 다음 65번 유사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겁니까? 자, 기억. 선순위 근저당권자 자신이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죠? 경매 신청 시. 니은. 이제 후순위네요. 후순위 근저당권의 신청이죠. 그럼 보나마나 매각도 완납 시. 그래서 답이 4번. 그죠? 누가 있는가? 근저당권자가 수술하면 그때. 다른 사람이 하면 매각도 완납 시. 그래서 바로 4번 딱 나옵니다. 자, 66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까? 1번에 자 2번. 채무액 써보세요. 3억 5천. 채무액이 3억 5천. 다음 채권 최고액 써봐요. 3억. 됐습니까? 3억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죠? 그럼 그다음 물상보증이 동그라미. 물상보증이는 채무자 채무 전액 틀렸죠? 물상보증이는 채무자가 아니라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채무 전액부터 이하 다 틀렸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2번이 바로 정답이고 3번 근저당권의 피해자 본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확정 이후 동그라미. 확정 이후 동그라미 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확정 이후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맞았죠. 5번 1번 근저당보다 늦게 성립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둘째 줄 제일 끝에 매각되고 완납한 때 맞았죠. 이렇게 경매 신청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죠? 이게 4번이고 이게 동그라미 5번 이렇게.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잘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면 자 70번 누르세요. 자 70번은 근저당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피담보 채무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그 뒤에 변경 후 동그라미. 여기죠? 변경 후 것만 담보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 후에 담보된 데서 맞았습니다. 니은 근저당권 결산기 청함이 없네요. 없는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맞아요. 디귿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 맞았죠. 그럼 정답이 이미 나왔습니까? 정답은 5번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리을은 X. 리을 안 봐도 돼, X. 이렇게 항상 객관식은 한두 집은 몰라도 답 나옵니다.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리을은 X 과감히 넘어갑니다. 다음 71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2번 두 개 묶어서 아까 다 했어요. 3번. 근저당권 후에 담보된 채권 최고액에 채무자 이자 동그라미 이자 포함된다고 1교시에 다 비교했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채권 확정된다 그랬죠.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 경매 신청 시 맞았죠. 이렇게 경매 신청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공동저당은 저는 포기한다 그랬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그거 풀 줄 알아도 풀면 안 돼요. 시간이 2분 더 걸려요. X. 이걸 포기해야 빨리 가게 합니다. 저는 포기. 이거 한 군데 이거 포기.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75, 76, 77 이런 거 언제 풀고 있어요. 풀 줄 알아도 풀지 마세요. 참으세요. X.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민법의 공동저당 딱 한 군데 포기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우리 60점 맞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법 갑니다. 먼저 이제 칠판에서 계약 종료해서 자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은 유명계약이죠. 비전형은 무명계약입니다. 그럼 전형계약이 민법에 15개가 있는 것이고 비전형은 민법에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매매교환 임대차. 자, 15개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매매교환 임대차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죠. 그럼 이 3가지 공통점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들은 다 분료식 계약이고 낙성, 쌍무, 유상 계약입니다. 분료식 반대가 요식이죠. 낙성 반대가 요물, 쌍무 반대가 편무, 유상 반대가 무상.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매매교환 임대차는 이렇게 외웠죠? 앞글자 불락이 싸유, 불락이 싸유 외웠습니다. 불락이 싸유 나서 1초 만에 딱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는데 자,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다와 유상이 모두 쌍무이다.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둘 중에 뭐가 맞았죠? 둘 중에 1번, 2번 어디가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유 맞아요. 생유 맞는데 밑에처럼 유쌍 요거 하면 틀려요. 유쌍 X 생유 맞고 유쌍 요거 하면 틀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자 현상 광고 계약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우리 시험 범위 3가지만 시험 범위니까 현상 광고는 자 유상 계약이지만 편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상이 쌍무가 아니죠. 유상 중에 편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유가 맞았고 유시장 틀렸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 외워요. 내 친구 나는 현우 편, 나는 현우 편이야. 너는 누구 편? 나는 내 친구 현우 편 외우세요. 나는 현우 편이야. 현우 편 외우면 됩니다. 시험 범위 아닌데 가끔 나오니까 외우는 거냐. 현우 편 이렇게. 이거 생유 맞습니다. 그 다음 유상계약에는 자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 준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성 요물이 있는데 자 낙성계약은 대부분 계약인데 아까 요물계약이 일단 계약금 계약과 아까 나는 현우 편 그죠? 요물계약 현우 편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 더 외워. 아까 현우 편이요 외웁니다. 현황 광고는 아까 현우 편이까지였죠. 이제 요물계약까지 추가해서 나는 현우 편이요 외워요. 다시 나는 현우 편이요 외웁니다. 시험 범위 아니라 그냥 이건 외우는 거 이거. 가끔 들러리 나오니까 나는 현우 편이 요까지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여기서부터 시험이 잘 나오죠.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면 항상 자동 판매기 자판기 대발했죠. 그럼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커피 300원, 500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뭐죠?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5죠. 반드시 자판기 가격 써 있잖아요. 가격 안 써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다 써 있습니다.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령 할 수 있어요.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가능합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X입니다. 외우세요. 민법에서 아문트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저당에서 결산기 정해야 한다. 틀려요. 아무튼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근저당에서 결산기 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정할 필요 없어요. 정할 필요 없으니까 아까 결산기도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문제 풀었잖아. 아까. 그래서 외우세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다음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자판기의 승낙이란 동전을 넣는 거죠. 동전을 넣어야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동전 주면 커피 안 나와요. 길바닥에 동전 뿌려도 커피 안 나옵니다. 동전을 어디다? 자, 자판기가 2대라면 동전 여기다 넣고 이거 누르면 커피 나오나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동전을 여기다 넣으면 이걸 누르야 커피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그 자판기예요. 옆 자판기 X, 불특정 X. 승낙은 누구? 그 자판기, 그 청약자, 그 자판기예요. 옆 자판기 X, 불특정 X. 이게 헷갈려 2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게 자판기만 잘 대입하세요. 그 다음 자 승낙자유가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청약하면서 갑이 청약자고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그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럼 자판기 대입하세요. X입니다. 터미널 가니까 터미널에서 고속터미널에서 자판기 50대가 청약합니다.
그럼 50번 안마시 해야 돼요?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냥 개무시. 버스 다 보냅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회답을 뭐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내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상대방이 구속합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구속하지 않는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여기에요. 개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감남이 을료에게 오늘 오후 3시에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귄다 그랬어요. 그럼 가서 꼭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안 사귀어요. 안 사깁니다. 안 사귄다. 그래서 이 판례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고, 근데 아직 회사발 의무 이 단어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다 같은 내용 잘 비교합니다. 항상 자판기만 잘 대입하세요. 다음 연차때 승낙이 이게 법조문이 있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조문 내용이라 낼 수 있어요. 시험은 나온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갑에게 부동산인데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이 있어요. 갑이 청약자고 우리 청약의 상대방인데 승낙 기간을 정했습니다. 5월 20일. 근데 우리 3억에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3억에 산다라고 승낙의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니까 격지자죠. 격승발, 격지야간 승낙 발신주예요. 그래서 승낙 편지를 자 5월 13일 날 보내서 5월 17일 날 도달합니다. 그러면 승낙은 발신주일, 그럼 13일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 시기를 앞으로 앞당겨져요. 근데 이번에는 5월 19일 날 승낙 편지를 보냈는데 5월 22일 날 도달합니다. 그럼 22일이 중요합니까? 19일이 중요합니까? 22일. 그러니까 격승발이란 무조건 발송할 때 성립한다가 아닙니다. 승낙기간이 있다면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발송일 날 성립합니다. 이거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갑은 20일까지 기다리다가 21일 날 제3자에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착됐죠. 이게 연착돼 승낙. 성립하지 않아요. 연착돼 승낙. 단 성립하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청약자가 새 청약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528조 1항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승낙돈지 받지 못한 때 이렇게 승낙기간 내에 승낙돈지 받지 못했죠. 그때는 효력을 잃어서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이 법조문 1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연착됐죠? 연착됐으나 그럼 성립하지 않는데 청약자 갑이 보기에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때 여기에 대해서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503조에서 전 2조니까 528조 포함되죠. 그래서 아무튼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법조문 시험에 잘 나와 이거. 그다음 이제 우리 다시 승낙 편지를 5월 13일 날 보냈는데 5월 22일 날 도달합니다. 그럼 계약 성립 안 해요. 승낙 기간 지났으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여기는 늦게 보냈기 때문에 늦게 왔죠. 여기는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늦게 왔네요. 분명히 중간에 뭔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이날 을에게 야, 너 편지가 늦게 왔다고 갑은 연착에 통지해 줘야 돼요. 저게 예를 들어서 이날 편지를 받으니까 우표 일자가 5월 13일이라고 찍혀 있죠. 그럼 갑도 알 수 있죠. 을이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왔구나라고 갑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실을 을에게 알려주란 말입니다. 을에게 알려야 을도 계약에 성립하지 않은 걸 을도 알겠죠. 알리란 말입니다. 알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해버립니다. 언제 성립해요? 그럼 보낸 날, 발송일. 20일 안에 도달한 걸 봐요. 그럼 언제? 발송일 날 계약 성립한다. 발송일 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28조 2항에서 아까 1항 팠으니까 아까 1항 팠잖아요. 자, 승낙통지가 전항기간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여기죠.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발송인 때. 다음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의뢰에게 연착 통지해야 된다.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가 연착의 통지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연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20일 안에 도달한 걸로 봐요. 그래서 보낸 날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조문과 사례를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 있는데, 자, 이건 청약이 두 개죠. 그럼 다 도달지. 격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다 도달한 때 청약은 다 도달지. 다음 의사실행 있죠. 자, 주차장이 있는데 내 차를 10시에 주차했거든요. 근데 관리인이 없어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관리인이 커피 마시고 내 차를 11시에 알게 됐다. 그럼 나는 언제부터 주차비 내야 돼요? 누가 안 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부터 내야겠죠. 주차한 때. CCTV 보고 있어요. 주차한 때입니다. 안 때가 아니에요. 주차한 때에서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부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예요. 인시간 때, 안 때가 아니라 사실이 있는 때, 주차한 때 이때부터 주차비 내야겠죠. 주차한 때. 안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03페이지 오세요. 303페이지. 자, 1번 문제. 계약 유형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예약도 약속 계약이죠. 약속 계약. 예약은 항상 물권이 아니라 채권 계약입니다. 니은 유상은 모두 쌍무대 유시앙이다 틀렸죠. 유시앙 틀렸죠. X. 딕은 매매 계약은 우리 시험범위라 불락이 싸유 맞았어요. 리을 교환 계약은 쌍무 유상 유물이 틀렸죠. 유물이 아니라 낙성. 미음 임대차는 불락이 싸유 맞았네요. 리을 비읍 죄송합니다. 비읍 계약 금계약은 낙성이 아니라 유물 계약이죠.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2번 문제 계약 유형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교환은 우리 시험범위라 불락이 싸유 맞았네요. 불락이 싸유 맞았죠?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락이 싸유 외우면 1번이 답인지 알죠? 그럼 밑에를 안 읽어보니까 시간이 남아요. 근데 안 외우면 밑에 또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3번 계약 유형 설명 옳은 겁니까? 이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쌍무 유물이 틀렸죠? 유물이 아니라 낙성. 이번 중개계약은 민법이 없죠? 그건 중개사법이 있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닙니다. 민법이 없어요. 3번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 맞았지만 낙성이 아니라 유물계약. 4번 증여계약은 편문을 맞았지만 유상이 아니라 무상. 5번은 다 우리 시험범위죠.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시험범위라 그 뒤에 불락이 싸유 맞았죠? 답이 5번입니다. 불락이 싸유. 오른쪽 페이지 6번. 6번 문제는 계약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1번 쌍무계약에 도급계약 속하죠. 도급은 일 해주고 돈 받고 대가한 게 있죠. 이번 편무계약은 무상임치는 공짜로 맡기는 거. 공짜로. 그럼 한쪽은 돈 주지 않죠. 그러니까 무상. 그러니까 편무예요. 편무. 한쪽은 돈 주지 않죠. 그러니까 편무입니다. 3번 유상은 임대차 맞았고 3 무상은 사용대차 맞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 5번 낙성계약이 현상광고입니까? 아까 현상광고는 이렇게였죠. 나는 현우편이 요 외웠잖아요. 여기 없네요. 아까 외웠습니다. 나는 현우편이 요까지. 아까 나는 현우편이 요 외웠죠. 요. 그래서 낙성이 아니라 유물계약입니다. 유물계약. 현우편이 요. 정답이 5번.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9번으로 오세요.
청약 승낙 설명 옳지 못한 겁니까?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의사표시 가능하죠. 2번 승낙은 청약자 동그라미 맞아요. 그 자판기 청약자. 그 자판기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그랬고 3번 청약을 발신한 후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거기가 사설을 끊어요. 그럼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럼 그대로 유효. 그래서 청약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1억 동그라미 1억에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동그라미 낮추어 승낙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1억과 낮춘 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5번 갑이 동그라미 쳐요. 대금 확정 없이 가로 돈을 안 정했네요. 그 다음 자기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가격은 안 정했죠. 근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는 표시하였다면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하죠. 갑은 가격을 안 정했죠. 이거 원래 10억짜리 아파트예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우리 1억에 산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갑을 사이 주택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성립하지 않는다. 갑은 가격을 안 정했으니까 일치하지 않잖아요. 정답 5번. 자, 10번. 계약의 청약 승낙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격지자 간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죠. 도달 전 그 말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 2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즉시가 아니라 동그라미 쳐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맞았습니다. 상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효를 잃는다. 3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까 528조 맞았죠? 528조. 4번.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의 일을 새 청약 볼 수 있다 그랬죠? 5번이 격승발. 격지하강 격은 승낙 통지가 발송한 때죠? 도달이 틀렸네요. 격승발. 답이 5번입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14번으로 와보세요. 14번. 자, 14번 갑은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쳐요.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 동그라미 8일로 해서 자신 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하였다. 틀린 겁니까? 그러면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정한 겁니다. 1번. 갑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을에게 도달한 때 맞았고 정답은 2번 손들고 있네.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대로 유효죠. 그래서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틀렸죠. 그대로 유효. 발송할 때 살아있었으니까. 정답은 2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한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거기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써요. 개무시. 개무시하면 된다. 개무시. 그 뒤에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둘이 안 사귄다 그랬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개무시하면 돼요.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그럼 문제에서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정했죠. 근데 4번은 5월 15일에 승낙했네요. 그럼 그 뒤에 연착됐죠. 그 뒤에 갑과 을이 새로운 청약 동안에 맞습니다. 연착되면 새로운 청약, 새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죠.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죠? 청약은 5억, 승낙은 5천만 원. 일치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뒤로 쭉 가세요. 자, 이제 19번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총론 지금 하는 데서 문제 딸랑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이 내용하고 아까 청약 승낙 자판기 있죠. 그러면 정확히도 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공부해서 괜히 혼동할 필요 없어요. 이 내용하고 불락의 사유하고 청약 승낙
그 자판기만 딱 하면 됩니다. 문제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자, 19번. 계약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 의사합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합치해야겠죠.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습니다. 3번이 이제 격승발. 격지하강 계약에서 다음 청약이 아니라 승낙. 승낙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격승발. 청약이 틀렸죠? 승낙, 격승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었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쓰세요. 계모시 하면 된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상대방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죠? 계모시하면 된다. 5번이 의사실행이죠.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부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동그라미 사실이 있는 때 동그라미. 아까 주차한 때, 안 때 X, 인식한 때 X.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겁니까?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죠. 2번. 청약은 처리할 수 없어요. 3번이 격승발. 4번. 청약자가 청약의사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그래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사선 끊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계모시. 다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가 틀렸죠? 구속당하지 않고 계모시하면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겹칩니다. 이렇게. 자, 넘깁니다. 이제 22번 변에서 이제 불능이 나옵니다. 잠깐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오세요. 이제. 자, 이제 불능이는 이제 만약에 갑에게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 제주도 별장. 그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자, 그럼 매도인은 별장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고 동시행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별장이 없어집니다. 그럼 별장은 지구상에 딱 한 개라. 이게 없어지면 갑은 더 이상 별장을 넘길 수 없으니까 갑의 별장 넘길 채무가 불능이 빠진 거죠.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그 원시적 불능 무효고 이게 후발적 유효죠? 유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은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죠. 갑은 별장이 없으니까 별장을 죽어도 넘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어떤 거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을입니다. 자, 그럼 매수인 을은 매매대금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별장이 없어졌죠. 그럼 매매대금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줍니까? 이제 경우를 나눠봐야겠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이 없다면 돈 줄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별장을 없앴다면 그때는 을이 돈 줘야겠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먼저 결론.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535조가 적용되는가 검토합니다. 그럼 자, 이 535조가 적용되려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앞에 민망하게 무효라고 써놨어요. 무효입니다.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여기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적용돼요. 535조는 무슨 무효? 원시적 불능일 때만 적용된다. 그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성립도 안 하면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잖아요.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그래야 적용돼요. 그리고 매도인 책임에 과실이 있어야 돼요. 다음 책임은 신뢰 책임이고 신뢰 손해 책임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자, 535조는 매도인과 매수인 상태가 서로 달라야 돼요. 매도인은 과실이 있고 매수인은 무과실일 때 이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게 535조입니다. 두 사람은 상태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무과실 요한다. 맞습니다. 한 명은 과실, 한 명은 무과실 상태가 달라야 된다.
그다음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는데 자 이제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돈 줄 채무 불능이 나올 수 없죠. 별장 넘길 채무가 불능이 나오죠. 그래서 불능에서 채무자는 물건 가진 사람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다시 돈 넘길 채무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물건 넘길 채무 불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불능에서는 누가 채무자다? 물건 가진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그럼 을은 매수인은 자동으로 채권자가 됩니다.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그럼 매도인에게 고의가 실는가 보는 겁니다. 있다면 이행불능이고 없다면 유효무담이에요. 있다면 자 우리가 을이라면 계약 해지합니다. 유효니까 해제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채무자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대요. 그게 유효무담이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줄 채무를 면한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거 만약에 채무자 갑에게 잘못 없는데 을 자신이 별장을 없앴다면 돈 줘야겠죠? 그때는 돈 줄 의무를 이행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해지나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다시 주의하세요. 해지나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이 있을 때만 나와요.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이 없다면 이런 말 절대 나오지 않는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매도인 잘못 있어요, 없어요? 국가에 수용되는 건 매도인 잘못 없죠?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채무자 매도인에게 잘못 있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원시적 불능부터 해봅니다. 원시적 불능. 자,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죠. 을과 매매계약책이 있는데 자, 6월 1일 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별장은 그 전에 없어졌다. 그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계약 당일 날 이미 별장을 넘길 수 없죠. 그럼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은 했어요. 했지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6월 1일 날 매매한 날 갑은 별장이 없어진 걸 알았을까요? 갑이 아주 뻔뻔하면 이 사실을 알고도 매매할 수 있고, 근데 보통 갑도 몰랐겠죠? 근데 몰랐더라도 매매자서 나올 때 내 별장이 있는가 알아는 봤어야 돼요. 몰랐더라도 적어도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고 매수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매매하러 나왔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라면, 그러니까 원래 별장이 며칠 전에 없어졌죠. 계약이 무효입니다. 을은 그 사실 전혀 몰라요. 즉 을은 이 계약을 지금 유효라고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을은 지금 계약을 유효라고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잔금 대출을 받고 별장 창문이 엄청 커요, 제주도. 그래서 창문에 맞는 특수 커튼 딱 지작이 있어요. 기분 좋아서 집에 왔죠? 근데 갑에게 전화가 왔네. 죄송해서 어떡하죠? 사실 별장이 그저께 없어졌대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난 지금 그것도 모르고 대출 받았고 커튼 샀잖아. 그거 다 책임져? 그러겠죠. 책임져. 그래서 사실 계약이 무효인데 지금 그 사실 전혀 모르고 유효라고 신뢰하고 괜히 돈 들였죠. 그 돈 배상해달라고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갑은 알았거나 과실이 있으니까. 그럼 대출금 갚으면 되지만 중도 상환 손해 생겨요. 커튼 찢어버려야겠죠. 그런 신뢰이익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한 명은 무과실, 한 명은 과실이기 때문에. 단 이행이익을 초과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법정 535조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 즉 별장을 이미 넘길 수 없잖아요. 불능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게 신뢰이익이나 신뢰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이행이 넘지 못한다. 2항 전항은 상할수
상대방 매수인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소무, 상소무. 상소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535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부 불능이 있는데, 자,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계약을 200평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0평이 모자랍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200평으로 매매했는데 20평이 모자라네? 그럼 어떻게 해요? 20평 가격 깎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서 20평 감액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유효니까. 따라서 535조나 부당이득반은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아까 원시효 불능 무효일 때 나온 거라 여기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효과 나올 수 없다. 이것도 무효일 때 나온 거죠. 둘 다 무효일 때 나오니까 이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효과 나올 수 없다. 어떻게 해요? 20평 가격 깎으면 되는 거죠. 이제 계약에 성립하지 않으면 아까 535조 나올 수 없다 그래서요. 전라북도 우석대인데 우석대에서 사무직원을 채용시험에 합격시켰습니다. 아직 고용은 안 됐죠? 이미 시험에 합격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취업 준비 그만하고 열심히 놀겠죠. 열심히 친구들도 술도 다 쏘고 열심히 놀아요. 근데 갑자기 우석대에서 통지가 왔어요. 당신을 고용시키지 못하겠다고. 그럼 지금 합격해서 1년간 열심히 놀았는데 1년 후에 고용 못한대요. 그럼 우리 황당하죠 지금? 1년을 지금 허비했죠. 그러면 을은 손해가 생기잖아요. 1년. 그러면 을은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약이 체결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은 아직 성립 안 했죠. 계약도 성립 안 했으니까 535조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대신 불법행위 책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이 성립했어야 돼요. 지금 고용계약은 성립한 적 없잖아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535조가 아니라 손해가 생겼죠. 그래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535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750조이고 535조 아니란 말입니다. 손해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는. 그래서 어느 일반 우석대학교에서 계약 교섭이죠. 아직 체결 안 했어요.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죠. 부여했다가 합격은 시켰어요. 상대방 을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에 열심히 놀았죠. 1년간. 근데 상당 이유 없이 고용계약 체결을 거부했네요. 그럼 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법적 근거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 이제 후발적 불능은 자,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첫 번째, 갑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이후에 별장이 없어졌다. 이후에 없어져서 후발적 불능. 그럼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왜 없어졌는가? 만약에 갑이 실수로 싹 태워버렸다. 그럼 채무자 고의가시 있으니까 이행불능이라 을은 계약 해지하고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 근데 이번에는 자, 갑별장을 다시 매매했죠? 등기하기 전에 후발적 2번 후발적으로 소실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갑을 쌍방 책임 없어요. 이 동네 홍수나 뭐 지진, 태풍 등으로 별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맞는데 일단 채무자 갑 고의가시 없죠. 그러니까 이혼부담이에요. 이혼부담.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10원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줬다면 갑은 그 돈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겠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잖아요. 을이 중개했다면 당연히 갑은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그럼 을은 손해가 하나도 없네요. 을은 돈 줄 필요 없고 돌려받죠. 그래서 갑 혼자 독박 썼어요. 독박을 위험부담. 그래서 갑이 채무자라 채무자 위험부담
독박은 고도로 용어라. 독박을 법률용어로 위험부담 그래요.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채무가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유, 태풍, 홍수 등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될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의뢰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받은 거 있으면 그대로다 반환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시간제 두 번째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됩니다. 그러면 갑은 토지를 넘길 수 없죠. 그럼 여기랑 똑같네요. 낙뢰 태풍은 갑을 쌍방 책임 없죠. 수용당한 것도 갑을 쌍방 책임 없죠. 그럼 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갑은 돈 달라 못하고 만약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면 갑은 그대로 이렇게 반환하겠죠. 그대로. 그래서 여기 갑을 쌍방 책임 없죠. 수용도 갑을 쌍방 책임 없으니까 여기랑 똑같다. 이렇게 똑같다. 그러니까 을은 돈 줄 필요 없이 받은 돈, 준 돈 받아서 그냥 고홈, 그냥 집에 갑니다. 여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을은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집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똑같다. 그게 제가 고홈 쓴 거예요. 그냥 집에 간다. 근데 여기서 자, 법에 없는데 우리 판례가 을에게 또 다른 걸 인정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을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 보상금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3억에 매매했는데 3억, 보상금이 4억이래요. 그럼 을은 약속을 지켜 3억을 줘요. 3억 주고 그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을은 약속한 대금 3억을 주고 지급하고 즉 반대급 이행하고 그 목적물 대신 수용 보상금 그 대상물 달라고 대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3억을 줘야겠죠? 3억 안 주고 4억 받습니까? 내 의무는 이행하고 대신 생긴 대상물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지 자동 기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매매가 3억인데 수용 보상금이 2억이라며 2억. 을은 그냥 집에 갑니다. 매매가 3억인데 보상금이 4억이니까 을이 청구하는 거지. 이렇게 을이 선택하는 거지. 자동으로 보상금이 을에게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을이 선택한다. 선택. 따라서 을이 대상 청구하려면 3억 주고 4억짜리 받아야겠죠? 3억 주고 4억짜리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했죠. 수용당한 건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없으니까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손해배상 그냥 전보배상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은 채무자 고유가시 없으니까 아까 해지라든가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 다시 갑별정 을과 매매기체라고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별정이 없어졌는데 후발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을이 실수로 싹 태웠대요. 그러니까 을이 계약금 주고 미리 하룻밤 빌렸는데 을이 실수로 싹 태워버렸다. 그러면 일단 채무자 갑 고유가시 없어서 위험부담인데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요 안 줘요? 내가 태웠으니까 돈 줘야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단 갑은 별장을 넘기지 않고 돈 다 받죠. 그럼 양도세 안 내게 되네. 그런 이득은 채권자 을에게 상환하면 늘 불쌍하니까. 이게 이제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자, 갑은 아무런 손해가 없죠. 돈 다 받으니까. 을은 돈 다 줘야 되지만 별장을 못 받아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을이 독박 썼다. 을이 채권자라 독박을 법률용어로 뭐란다? 위험부담. 그게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채무가 채권자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전하의 경우에 채무자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같은 거 안 내게 되죠.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을에게 주람 을 불쌍하니까. 근데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특약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임의 규정입니다. 다음 5번째. 다시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기를 정했거든요. 이날 을은 갑은 소유권 넘기고 을은 돈 다 주게 했어요. 그래서 이행기가 되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교부합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하죠? 돈 주고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을이 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잘못했네요. 이걸 채권자 지체, 채권자 수령 지체를 합니다. 그럼 우리 돈 안 주면 갑이 등기를 넘깁니까? 그냥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후 별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후 왜 없어졌냐면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아까 태풍, 홍수 등으로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누구 집이 없어졌죠? 갑 집이 없어졌죠. 그럼 갑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이날 을이 돈을 준비해서 이날 등기를 넘겼다면 을집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날 을이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갑집이 없어졌죠. 그럼 갑은 당연히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을 때문에 갑이 손해 봤으니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단 이때도 별정을 안 넘기는데 돈 다 받으니까 양도세 같은 건 안 내게 되잖아요. 그런 이득은 채권자 불상해서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그럼 여기도 을 혼자 독박 썼죠. 돈은 다 주는데 별장을 못 받아줘. 그래서 을이 독박 써서 이것도 채권자 위험 부담. 아까 538조 아까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문장. 채권자 을의 수령 지체 중에 그럼 잘못했네 책임져.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도 같다가 뭐예요? 여기 같다가 채무자 갑은 을에게 이행 청구할 있다 이렇게 같다. 다음 여기도 아까 양도세 상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둘 다 채권자 위험 부담지. 이 사례를 잘 되게.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많은데 우리가 을입니다. 을이 돈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을이 잘못했죠. 그럼 돈 줘. 보세요.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돈 줘. 여기도 채권자 을이 잘못했죠. 그럼 돈 줘. 돈 주고 을이 잘못 없다면 돈 안 주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 을이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314페이지죠. 314페이지. 자, 22번 보세요. 자, 22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기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성립도 안 했다면 535조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성립도 안 했으니까 여기는 자 무효란 말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다.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535조가 나오는 겁니다. 성립도 안 했다면 아까 535조 나올 수 없다. 아까 오석대 사건 했잖아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이 다음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까지 가로 그게 이행이익. 그럼 틀렸죠? 실내이익을 청구하는 거죠. 실내이익.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에다가 틀렸죠. 실내이익이 원칙입니다. 3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효 불능 알지 못하는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고 무과실 동그라미 여기 무과실 요한다. 상선무 무과실 요한다 그래서요. 이쪽은 과실, 이쪽은 무과실 요한다. 요하지 않다 틀렸죠.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 씁니다. 180평. 다음 계약 면적 써요. 200평. 미달하는 경우 그럼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그 뒤에 미달 부분이 원시효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유효라. 이런 무효 효과 나올 수 없다. 5번 계약 자 동그라미 쳐요.
교섭 중 동그라미 교섭 중. 그럼 성립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교섭 중 아직 안 했다. 그럼 성립 안 하면 아까 오석대 사건 535조 나올 수 없다. 교섭 중 일방 부당 파기에는 계약 체결상과할 책임 인정한다 틀렸죠? 인정할 수 없다.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5번 두 개는 성립 안 했죠? 그럼 535조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잠깐 책을 넘겨보세요. 잠깐 순서를 달리해서 324페이지 가세요. 324페이지. 324페이지. 이제 원시적 불능했으니까 후발주 불능 먼저 해야겠죠. 잊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324 왔습니까? 여기 40분 있죠? 그 유언무당부터 이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